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68주년인가요? 예. 광복절이 되면은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읽습니다. 근데 어제는요, 세종문화회관 일대가 오전 한때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출입마저 통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정부 서울청사에 이르는 600여 미터를 봉쇄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차량 통행을 막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길 가는 행인에게까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모습은 군사정부를, 유신을 연상케 하는 것 아닙니까? 촛불 집회를 의식한 과잉 대응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경찰에서는 오전부터 불법 시위가 계속돼서 검문 검색을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아니, 불법 시위라뇨. 아까 아침에 한대련 물어보니까 행진 다 신고하고 허가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가 8.15 광복절 경축사 낭독하는 세종문화회관 앞에 대학생들이 시위하고 하는 그런 꼬라지 보기 싫어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요, 경찰도 아주 개판 5분 전으로 갑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경찰 이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경찰인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이런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국민들도. 예. 어제 또 1년 8개월 만에 물대포를 경찰이 쐈습니다. 참 따갑긴 따가운 모양이에요. 예. 물대포만 쐈습니까? 체로에까지 뿌려가지고 어제 한 젊은 청년이 체로에게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야말로 길바닥에 누워서 결혼하는 모습의 이 사진이 인터넷에 달궜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뒤끝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 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네, 오늘 미디어 다음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낙동강 르뽀를 했는데 녹조 진짜 이거 뭐 말도 못하더라고요. 거기 낙동강 주변을 르뽀한 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로만 듣던 녹조라떼는 상상을 초월했다. 악취도 코끝을 찔렀다. 악취. 비릿한 냄새로 속이 울렁거렸다. 더위가 응습하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냄새가 뒤섞여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강물을 따라 옮긴 달성보 하류.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린 오후 1시쯤 남저류의 시체죠. 사체가 섞인 달성보 하류 강물은 녹색이 아니라 누런색이었다. 강에서는 썩은 냄새가 본격적으로 진동했다. 이 기사 댓글을 보니까요. 경상도 사람들 그렇게 이명박근혜 좋아하더니 결국은 낙동강이 제일 먼저 썩는다고 그럽디다. 사실 뭐 그렇다고 이명박 박근혜 찍은 경상도 사람들 녹조라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은 정말 반성해야 될 대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보수적인 도시인 대구의 가톨릭 사제들이 무려 102년 만에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102년 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1911년 대구 교구가 생겼는데 그때 그 이후 지금까지 뭐 시국선언 같은 단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그 대구 경북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그 속내를 짚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촛불 시위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14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7차 범국민 촛불대회에는 4만 명의 시민이 참가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을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변명과 책임 회피가 계속되면서 촛불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겠습니다. 뭐 오늘도 역시 무더위는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목요일 날, 그러니까 14일이죠. 촛불 집회에는 저녁 9시쯤 되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정말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촛불 시위와 함께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도 국내외에서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천주교계의 움직임이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14일 천주교 대구 대교구와 안동교구에서는 169명의 사제를 포함해 모두 506명의 수도자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 중 일부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앞에서 직접 시위에 나섰습니다. 사제들이 그 보수적인 도시인 대구의 사제들과 천주교 사제님들과 수도자들이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서 대구 새누리당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던 겁니다. 대구 대교구 사제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은 1911년 교구 창설 이래 10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도 침묵했던 대구 대교구에서 103명의 사제가 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사태가 위중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불법 행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이게 자꾸 광우병 촛불 시위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물론 광우병 촛불 시위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그리고 그 건강권을 담보로
전 정권이 이미 제대로 잘 해놓은 협상을 양보도 해서 광우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35년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려는 이명박 정권이 철퇴를 맞은 거죠. 예. 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한 후보가 아니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불법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만큼 더 중요한 사안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피부에는 와닿지 않지만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정통성이 모자라니까 세종문화관 앞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물대포를 쏘고 멀쩡히 지나가는 시민들의 신분증 제시까지 요구하고 이런 지랄병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중체란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천주교계에서는 지난달 25일 부산교구를 시작으로 전국 15개 교구 가운데 9개의 교구에서 시국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20일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훈 주교가 직접 시국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국선언이 시국미사로 점점 진화해가는 모습이 과거 근위주의 정부 시절 천주교 민주화 운동의 궤적과 닮아 있습니다. 천주교뿐만이 아닙니다. 불교계 역시 지난 8일 13개 불교단체가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불교 시국회의를 결성하고 대통령의 참여와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짓밟힐 때마다 신안적 양심으로 분연히 일어섰던 종교계가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을 접하면서 일제히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 교수들과 대학생들 역시 여름방학 기간임에도 시국선언과 집회 등을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를 그냥 이대로 넘기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경각심은 학계와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 등을 막론하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네. 오로지 관심이 없는 것은 새누리당과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보수를 자칭하는 수구 언론들, 그리고 그들이 장악한 지상파 방송 KBS, MBC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촉각은 오로지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점차 의문을 품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잘못한 게 없다면은 왜 저렇게 국정조사를 갖다가 휘방 놓으려고 하느냐.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니까 장애를 뛰쳐났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기를 하는데요. 국민을 바보로 하십니까? 네. 누가 봐도 새누리당이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원세훈과 김용판의 정언을 계속 방해하고 회방하고 어떻게 하면은 국정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까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 같습니까? 심지어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잘못한 게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모른다. 내가 도움받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에서는 저렇게 원세훈이하고 김용판이를 감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욕보이느냐 이런 얘기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네. 민심이 요구하는 바는 매우 간명합니다. 철저한 국정조사, 전현직 국정원 그리고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해임, 국정원의 전면개혁,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으니 분노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현 정권 스스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직하고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것만이 난국을 푸는 지름길입니다. 라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판적인 신문들의 사설들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반성하고 책임 있는 사과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여론조사하면 지지도가 60%가 넘고
서울시청 앞에 모이는 사람들은 경찰 추산 7,500명에 불과한데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유권자를 3천만으로 쳐도 그중에 7,5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이 커지면은 박근혜는 단순히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쫓겨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예, 노래 하나 듣는 동안에 조합원 가입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예, 별의 왜 모르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12시 땡 하면서 이제 조합원 가입한 분들 전부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 3동의 미지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폴라리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울산 중구 동동의 물가나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기양조아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어왕시 청계동의 붕정만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 붕정만리 이거 참 어려운 한자다는데 서울 송파구 잠실이동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군포시 3번동의 승민사랑님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기영구의 잠자는 보리님 경기 수원시 권성구 금곡동의 애가오짱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의 부럼님 그리고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의 곽서방님 그리고 경남 양산시 평산동의 빠삐용님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열정의 43님 그리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희망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11살 딱지왕님 경기 성남시 중원구 건강이동의 오바왑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지금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열정의 43님 예, 성함이 이연정님이신데요. 이연정님과 그리고 11살 딱지왕 장재행님은 모자 관계입니다. 엄마와 아들이 동시에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이연정님 그리고 장재행님 감사드립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사시는데요. 정말 큰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제가 장담합니다. 큰 복 받으시라는 거는요. 예. 조합원 가입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는 광고네요. 국민TV 경기 북부 조합원 모임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노동회관 3층 대회의장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최동석 이사님이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강연과 경기 북부 협의회 발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PD의 책 사인회와 가수 손병희 씨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에 거주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아니어도 참석 가능하니까 이 광고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광고는 뭐 돈 주고 하는 광고라서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제대로 된 광고가 아닙니다. 의정부 노동회관이라는 데도 없어요. 노동자회관인가 하여튼 노동자 복지회관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민TV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오늘 한 번 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병희 씨의 무대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TV 청취자라시라면 인기 있는 우리 아나운서 모 씨의
참석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무엇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촛불을 향한 뻔뻔함이라는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의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촛불을 향한 뻔뻔함. 왜 촛불을 향한 뻔뻔함이냐? 물어보나 마나지만요. 일단 봅시다. 1930년 3월 12일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는 78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아슈람을 출발해 20여일 만에 단디 해변에 도착한다. 단디에 이르렀을 땐 간디의 뒤를 뒤따르는 인도인이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간디는 주전자에 바닷물을 담아 끓인 뒤 한 줌의 소금을 들어 보였고 뒤따랐던 사람들은 일제히 같은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었다. 대공황에 처한 영국이 소금을 비싼 가격에 팔아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 저항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다. 인도를 영국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발판이 된 이 소금 행진은 비폭력 저항 운동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아있고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네. 간디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간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2013년 8월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례를 든 겁니다. 이상호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등을 규탄하는 촛불이 주말마다 서울광장을 메워가고 있다. 수백 명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 참가자는 2개월 만에 5만 명으로 늘어났다. 촛불은 비단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전국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희생과 염원을 상징하는 촛불을 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불법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되찾자는 것이다. 거기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다. 80여 년 전 영국의 폭압적인 지배에 맞서 나섰던 인도인들의 소금 행진 같은 비폭력 운동이 이 땅에서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것을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이 집권 세력은 전혀 딴판이죠. 그러나 집권 세력의 생각은 딴판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국회의원은 얼마 전 촛불 집회, 그분들은 지난 광우병 때도 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촛불 집회 요구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삼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거리 집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촛불 참가자들을 어리석은 무리로 깎아내렸다.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촛불 집회 참석에 빗대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이 길거리를 쏟아지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다. 네, 참 말 험하게 하죠. 참 말 험하게 합니다. 이 칼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새누리당 대전 동구의 이장우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민주당에 의한 정치공작 실패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뭐 어이가 없었어. 말이 안 나와요. 어이가 없었어. 그렇죠. 민주당에 의한 정치공작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한 정치공작은 성공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기를 합니다. 말 험하게 해요. 예? 이완구란 인간은 촛불 집회 그분들은 지난 광우병 때도 했던 분이다. 홍문종은 삼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거리 집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니 삼류국가를 만들어 놓은 놈이 누군데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진 거야. 홍문종이 이 인간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권이 20년은 더 집권해야 된다는 이딴 소리 한 인간 아닙니까? 뭐 물론 네. 아니 특정 정당의 일원으로서 우리 당이 20년 100년 집권해야 된다 얘기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20년은 그냥 2달 집권하는 것도 참 정말 아까운 인간들의 집산지 아닙니까? 예. 당만 그렇습니까? 그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그러더니 영혼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혼은 집권자예요. 집권자. 그래서
노무현 김대중 같은 착한 영혼이 들어가면은 착한 경찰이 되는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같은 악독한 영혼이 들어가면 악독한 경찰이 되는가 봐요. 이 촛불 끄기에는 경찰도 가셔야 하는 눈치입니다. 지난 주말 촛불 참가자를 주최 측이 추산한 인원의 3분의 1 수준인 1만 6천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김백이라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집회 인원 추산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보완하겠다고 하고 나서 8월 14일 날 집회 한 4만 명 정도 모였죠. 근데 이 인간들이 보완하겠다고 한 그 경찰 추산 7,500명이었습니다. 근데 뭐 유경수 여사 추모식인지 뭐 몇 명 안 모였어요. 보니까 끼케야 1,000명도 채 안 모이겠더라고. 경찰 추산 7,000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욕 처먹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경찰 추산에 뭐 인원 추산 방식을 보완하겠다 해봤자지만은 뿐만이 아니고요. 일부 언론들의 촛불 집회 폄훼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대선 불복 운동으로 뒤집어 씌우며 권력에 아부하려 애를 쓰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특히 정권의 기대에 탄생한 일부 종합편성 채널의 보도 행태는 단맛을 조차 이리저리 모여드는 날파리 떼와 꼭 닮은 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종합편성 채널의 보도 태도는 그거는 언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저는 양아치 같아요. 한마디로. 예, 이해집니다. 국정원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갖는 실망감은 여론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최근 조사를 보면 국정원 사건을 불법 선거와 국기문란으로 보는 경우는 58.3%인 반면 새누리당처럼 여직원 인권유린으로 보는 경우는 27.4%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다. 정치 문제에 좀처럼 나서지 않았던 천주교 사제들이 이딴 시국선언을 하는 것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촛불 집회의 요구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하다. 물론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싹을 보니 기대가 되지 않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청문회 첫날부터 두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댓글 작업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소극적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진정 몰랐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실체를 밝히고 국정원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 지금보단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자기가 책임이 없는데 뭘 그렇게 망설이고 자기들이 책임이 없는데 왜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다는 얘기도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만 특히 새누리당은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그리고 김무성 종합선거대책본부장이 국정원과 긴밀한 커넥션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의혹을 살 만큼 NLL 대화록을 사전에 유출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고심한 흔적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런 의심은 가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난 국정원과 아무 관계 없다. 그리고 덕본 것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럴수록 오히려 더 엄격하게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해서 그 죄를 낱낱이 밝힌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속 숨기고 모른 채 하고 슬쩍 말이야 국정조사를 뭉개려고 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 경찰들이 물대포나 쏘고 체력이나 쏴대고 그리고 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절 경축사 없는다고 그 밖에 경찰들이 길을 차단하고 길 가는 시민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딴 지랄을 하니까 사람들 더 열받는 겁니다. 어디 리서치 뭔가 하여튼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인천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만약에 12월 16일 날 경찰이 왜곡, 조작, 은폐를 하지 않고 제대로 발표를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은 네. 문재인 55%, 박근혜 44%로 무려 11%나 문재인이
이긴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그 핵심들이 바로 지금 정원대에 나오냐 마느냐 이지를 하고 자빠진 거예요.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로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이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헌법 수호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주요 의무이기도 합니다. 권력자들이 촛불 집회를 지금처럼 무지한 일부 국민들의 불장난 정도로 호도하는 것은 영국이 제국주의 시절 간디를 소금 도둑으로 불렀던 것보다 더 뻔뻔한 일입니다. 뭐 간디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아버지 행태를 반복하다가는 아버지의 끝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민족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비슷하게 단재 신초 선생님이 말씀하신 얘기인데요.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그리고 그 교훈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노래 하나 듣고 가죠. MC몽의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그거는 다음 곡입니다. 이성희의 뻔뻔한 당신 듣고 오는 동안 좋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한 분이 더 가입해 주셨네요. 서울 구로구 개봉삼동의 진보의 미래님, 좋은 가입 감사드립니다. 뭐 액수 가지고 따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오래간만에 29자를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진보의 미래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또 액수 가지고 뭐라고 한다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그래도 또 같은 가시면 다홍치마라고. 제가 이제 정말 고마움을 느끼는 거는 액수보다도 가족들이 가입할 때 제일 참 뭔가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처음에 가입했다가 뭐 자기 아내 혹은 자기 남편 그리고 자식들 또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가입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주 보는데요. 정말 뭐 고마울 따름이죠. 네, 좋은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제대로 다 얘기를 못 해가지고 오늘 경향신문 칼럼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최태욱 교수네요. 복지 정세와 중산층의 선호 이거 한번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치경제학계에 속학인 아이버슨과 소스키스는 소선거구 1위 대표제 등의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선 중도우파 정부가 지배적이며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선 중도좌파 정부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1945년에서 1998년 사이 17개 선진 민주국가에 들어섰던 모든 정부의 이념 성향을 분석한 그들의 2006년 연구에 의하면 단순다수제 국가에선 정부의 약 75%가 중도 우파였던 반면 비례대표제 국가에선 약 74%가 중도 좌파였다. 그리고 복지 수준은 당연히 중도 좌파의 성격이 강한 비례대표제 국가가 월등히 높았다. 네, 이 단순다수제라는 것은 대한민국처럼 비례대표 숫자가 적고 소선거구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 그런 국가를 얘기합니다. 미국도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한 선거구에서 1등한 사람이 대표로 당선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뭐 과반수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 명이 경합할 경우에는 불과 20% 내지 30%의 지지율만 가지고도 그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선거구제죠. 그런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를 채택한 국가는 중도 우파가 우세하고 비례대표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비례로 뽑지 않습니까? 그냥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분배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걸 이제 보완하는 뭐 지역 비례대표적 성격도 이거 해가지고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득표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배분한다는 그 정신만은 확실하죠. 독일, 북구의 여러 국가들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비례대표제 국가인데요. 이런 국가일수록 중도 좌파의 이 집권 비율이 높고 복지는 중도 우파보다도 중도 좌파가 훨씬 더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알고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이어집니다. 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단순 다수제 국가에선 중도 우파 정당들이 그토록 우세한 것일까? 아이버슨과 소스키스는 세제 정책에 대한 중산층 유권자들의 선호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주지하듯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는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정당으로 구성되는 양당제를 촉진한다. 말하자면 좌우의 대표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존립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간지대에 위치한 중산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형태의 경쟁체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양자택일의 선거정치 구도에서 중산층 시민들은 더 많은 경우에 중도 좌파보다는 중도 우파 정당을 선택하곤 한다. 무엇보다 중도 좌파 정당의 집권 후 좌경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 좌경화라는 게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자 독식 민주주의에서는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집권당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성자 독식 민주주의. 지금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바로 그렇죠. 근데 거꾸로 중도 좌파 정당이 그럴 경우에는 복지국가 기조의 급진적인 강화, 그에 따른 대규모 증세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 시민들이 과도하게 늘어날 세금 부담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중도 좌파보다는 중도 우파를 선택한다는 거죠. 중도 우파 정당은 집권 후에 우경화를 하더라도 조세 부담을 크게 늘릴 까닭은 별로 없습니다. 우경화의 핵심은 작은 정부 그리고 자유시장 정책의 강화이기 때문에 세금 더 내란 소리는 안 해요. 다만 그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만은 사실이죠. 사정이 이러하니까 중산층 유권자들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대체로 중도 우파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산층 시민들이 복지국가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그들 다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점진적 단계적 건설과 그 유지를 지지합니다. 물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우선 증세를 요구하지만 필요하다면 자신들에 대한 복지 증세도 그것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그래요.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급진적이거나 불공평한 증세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진적인 건 없어요. 불공평한 게 핵심입니다. 대기업과 그리고 자산가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세금을 물리면서 그야말로 중산층 혹은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빼고를 유리지갑을 갖다 탈탈 털어가는 그딴 식의 세금 정책을 하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겁니다. 게다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어떻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가가치세는 10%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소득이 낮은 사람은 부가가치세가 매우 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필품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낮게 매기고 그리고 호화, 사치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높게 매기는 그런 이중적인 부가가치세 정책도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그런 거 지금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는 겁니다. 과도한 세부담을 부과하지 않으리라 보이는 중도 우파 정당이 점진적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울 경우에 중산층 유권자들의 표가 몰립니다. 바로 지난 선거가 그랬죠. 과도한 세부담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박근혜가 점진적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집권한 경우입니다. 바로 중산층이 그래서 지지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선거 당시의 중도 우파 기조를 유지했다면 중산층 지지는 계속됐을 겁니다. 그러나 8월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중산층 시민들로 하여금 이 정부는 오직 부자와 대기업의 이익만을 수호하는 특권층 정부라고 판단하게 한 거죠. 그것은 정세 없는 복지 확대를 약속한 정부가 실질적인 정세 조치를 택한 것일 뿐더러 그 부담이 고스란히 중산층에게만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요. 비례대표적 국가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최태욱 교수의 주장인데요. 우리도 정말 새겨들어야 할 그럴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라디오 비평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